자, 여러분, 이제 1회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번잡했죠, 아침에? 오늘은 강의 소개 잠깐 드리고요.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활용법이 있고, 기존에 활용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제가 드린 워크북에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이론 소개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시문 좀 몇 개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기출 제시문들은 지난 기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올해라서 그런지 과연 이때 기출문제 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압박이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택이 맞았다는 거는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가야겠죠.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특강부터 썼던 저희 강의의 상징이고요. 저희 강의는 기출문제를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구조독해라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강의의 기본 진행 방식은 여러분 간단해요. 자, 강의에서는요, 기출문제 바탕으로 구조 분석 들어갑니다. 그러나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습과 복습입니다. 예습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워크북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복습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글을 이해하려고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보다는요, 선생님은 구조를 이렇게 읽었구나, 내가 이 글에서 파악하지 못한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구조를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내셔야 됩니다. 구조를 읽는다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중에 읽는 방식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사로 나고 진행을 했네요. 자, 제 이름은 김동규라고 합니다. 국어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책 한번 보세요. 표지 보시면요. 네. 미래리트 언어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책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반드시 처음에 구성하고 활용 방식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독해 방향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1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윗부분에 제가 헤드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목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녹색 박스 하나 있죠? 여러분 12페이지 아니더라도 아무 제시문 첫 페이지 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녹색 박스 있는데 거기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푸실 때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까지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내가 독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제부터 시간 내에 풀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내에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술이 늘어나서 빨리 읽을 수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지 5분 안에 읽기 혹은 10분 안에 읽기 이런 연습을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시문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제는 여러분들 총 5개 주제로 분류되어 있고요. 구성이란 것은 단락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간혹 단락 구성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눈에 띄게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제시문들이 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문단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문단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옆에다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시문 읽으실 때 앞에 각 단락 앞에 한 칸씩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단락인지 숫자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수업 따라오실 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독해 방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처음 제시문 읽을 때는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처음 제시문 공부하실 때는 제시문 읽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독해 방향을 읽으시는 겁니다. 독해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독해 확인 문제 하단에 있는데 이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워크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워크북 가지고 예습을 하실 때 혹은 워크북을 통해서 내 독해가 맞는지 측정을 하실 때는 이 독해 확인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워크북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 좀 중요한 부분들은 겹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줄 치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책 자체가 애초에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독학을
제가 전제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줄을 어떻게 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맞춰가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시문의 구조 분석 같은 경우는 틀입니다. 큰 맥락을 잡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글을 읽고 기억에 남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기억에 남아야죠. 그런데 뭐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큰 줄기를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줄기 잡는 것은요, 제가 다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이것보다 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내용은 여러분들 좀 더 화면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요, 자, 제시문을 읽고요. 워크북 푸시고요. 문제 푸시고요. 오답, 해설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내가 제시문 읽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문제도 다 맞았다. 라는 판단이 설 때 오답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워크북 통해서 여러분들 예습을 좀 해오셔야 됩니다. 워크북 한번 볼까요? 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선생님마다 따로 워크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존에 나왔던 워크북과는 좀 더 다른 체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활용법부터 볼게요. 우선 여러분 이 워크북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시문, 독해가 총 3번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제시문 읽고 기출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답 확인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푸신 다음에 바로 워크북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보시면요. 핵심 독해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제시문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독해 요령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요령들 수업의 맨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도 써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독해를 해보시고 학원 수업 들으시면서 내 독해 방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독해 기술이란 것은 해당 제시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제시문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들만 모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이제는 독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나를 여러분들이 맞춰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혹은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셨으면요. 글 읽는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왜 묻지? 이건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은 글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맥 잡는데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았고요. 다소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고 기출문제가 사용하지 않은 추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여쭤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 워크북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제일 앞 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처음 워크북을 푸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내가 생각을 했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내가 놓친 거 혹은 답을 못하는 워크북 문제에 대해서 독해를 하면서 다시 따라가면서 답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이제는 전체 맥락 고려해서 제시문 읽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푸시고 여러분들이 정답 확인을 해보시면은 워크북 작업이 끝납니다. 3회 정도 독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반드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좀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2년, 3년 동안 기출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출문제 물어보면 여전히 틀리는 거 틀리고 있고요. 답을 잘 못하세요. 또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요, 처음에 기본 이론 강좌가 오늘 있을 겁니다. 오늘 있을 내용이고요. 자, 핵심 독해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 아까 워크북의 1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 제시문마다 다 한 번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 내용을 개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구조 분석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간소화 되어 있고요. 여러분 처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문 독해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가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그 작업은요. 여러분들을 뭐랄까 일종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A에서 B가 왜 연결되지?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을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역시 여러분 복습입니다. 구조 읽는 방식으로 복습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읽는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는 훈련 강좌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출문제를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거나 해석을 하는 강좌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존보다 여러분들한테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복습, 예습 반드시 해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오셔서도 아침에 시작을 하죠. 다 분명히 읽고 있을 겁니다. 3분 정도 읽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모든 제시문 다 3분씩 드릴 거예요. 안 읽어오시면은 수업을 따라오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습을 해오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습, 예습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한테 직접 제시문 읽을 시간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제는 동영상 강의도 나가기 때문에 수업 중에 가능한 한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라든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싶으면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질문이 들어오면 답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요. 수업 끝날 때까지는 그 질문 놔두셨다가 제가 수업 끝나고서 한 30분 정도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다 답을 드립니다. 질문의 수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셔도 돼요. 어떤 질문이든 다 제가 가능한 역량 내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에 관한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 항상 강조드립니다. 복습 안 하시면요, 여러분 사실상 시간 낭비라는 것, 훈련이기 때문에 복습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요, 괜찮은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따라오시면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확신이 좀 드실 거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기출 문제라 하더라도 이걸 다시 보는 게 맞았구나라는 판단이 좀 드실 겁니다. 또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이 오히려 이거 따라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아무리 구조를 말씀을 드려도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읽으면서 이거 문제 나왔지, 이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줄을 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버리시고 절 따라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자기와 나의 강의와 저의 강의와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되어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출을 하는 건요, 이만큼 또 여러분한테 맞는 제시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간략하게 강의 소개는 끝냈고요. 기본 이론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구조독해에 관련된 겁니다. 구조독해 제가 설명드렸죠. 구조독해라는 것은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구조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의미 파악 이전에 구조를 읽어내면요, 의미 파악에 도움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의미 읽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요, 결국 의미를 쫓아가다가 어려운 문장이 나와버려요. 어려운 문장이 나와버리면은 그 문장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진을 뺍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해요. 독해 과정에서. 보통 시간 소요, 독해에서 시간 소요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장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지를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는 눈에 띕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를 잡아내고 그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이건 물론 여러분 훈련이 좀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어려운 문장의 의미 자체를 묻는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오늘의 음악의 요소 같은 제시문에서 가끔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독해라는 것은 오늘 할 내용들, 정보의 역할 파악,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개념, 변화, 비교, 평가,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글에 나와 있는 대응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대응 구조는 대부분 비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비교의 대응 구조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요, 비교 외에도 대응이 되는 것. 사실상 하나의 글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된 철저한 대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관계 파악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 변화, 비교, 평가가 뭔지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각각의 요소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시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변화 제시문 빼놓고는 좀 어려운 제시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네 가지 요소 강조드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비교예요.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뭐 이양 대립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비교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요. 여러분 개념. 그리고 가장 적게 출제되는 것이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난이도로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개념이에요. 개념이 가장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억에 남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체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연결관계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쉽지는 않고요. 시간도 오래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는 여러분 대응구조 파악 때문에 어려워요. 비교 같은 경우는 제가 친절한 비교와 그렇지 않은 비교로 나눕니다. 친절한 비교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안에서 A는 B고 C는 D다. 그래서 A와 C는 B와 D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비교가 나오는 문장은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쉬워요. 그런 부분은요. 바로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비교 같은 경우는 비교의 기준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문단에서 있던 내용과 5문단에서 있던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화 내용 나와 있고요. 평가 내용 나와 있습니다. 평가는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의 주제는 뭐지? 글을 읽는 목적이 아마 거기에 많이 지금까지 맞춰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변화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란 말 어렵진 않죠. 말 그대로 통시적인 구조를 갖춘 제시문에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시간적 흐름이 들어가 있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시문의 내용, 소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될 것은요.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왜?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매개에 해당되는 구고요. 변화의 이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 위주의 제시문을 찾을 때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는 거고요.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언제라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도 혹은 뭐 중세시대 이런 시기가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위주의 구성에서는요. 자, 여러분 이제는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의의 구속력과 소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최초 2009학년도 리트 기출문제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요. 흐름상의 제한 조건 혹은 서술상의 제한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4문단하고 5문단을 보시면요. 4문단 하단에 합의는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5문단 넘어가면요. 일단 변화했대요. 그런데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긴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흐름상의 제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은요. 단선적인 질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했다. 그런데 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흐름상의 제한 조건이고요. 전체 맥락적으로 보면은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맥락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평가, 비교, 변화 전부 다 이러한 흐름상의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는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평가로 보면요. 자, 그의 처지는 딱하지만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두 이론은 전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방법부터 결론까지 모두 다르다. 그는 중간에 몇 차례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성공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다.
각각 평가, 비교,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포인트는요, 여러분, 맥락상 포인트는 다 후반부예요. 그러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요, 앞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글의 의미를 읽어버리면요, 앞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구조를 읽을 때 특히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흐름상의 제한 조건이구나를 인식을 하면요, 앞부분도 글을 읽는 과정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 2009학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곧 국가의 경비입니다. 그러나 부세 수입은 줄기만 하고 늘지 않았으며 경비 지출은 늘기만 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홍수나 가뭄 등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의외의 지출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요, 지출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부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 있죠. 자, 이것도 2013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경외관 분화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었다.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에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하 보면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조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앞부분 일종의 문제점, 한계라는 부분이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답지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어떻게 푸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시문 빨리 읽어보시고요. 워크북은 여러분 뒷페이지에 좀 있습니다. 합의 구성력과 소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워크북까지 잠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어보셨을 테니까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세요. 읽고 난 다음에.
풀어보셨나요? 자,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합의의 구속력 그리고 소송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나눠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글 전체에서 왜 물가 상승만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지와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합의 구속력에 관한 인식이 변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합의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는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내용만 맞다면 구속된다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소송의 역할 역시 여러분 과거에는 손해배상이 소송의 역할이었다라는 부분에서요. 이행강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 바뀌었느냐? 로마, 중세, 영국의 판사들이고요. 16세기 그리고 19세기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첫 단락에 바로 보여주고 있죠.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3가지 이유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교회법, 그리고 근대 철학,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근대 철학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 분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물가 상승은 손해배상이 이행강제로 바뀌는 소송의 역할 변경에 관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하단의 교회법과 근대 철학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합의의 구속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뀌어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변별력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있어요. 여러분 우선 당사자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해서 결국 요구하는 것이 형식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내는지가 첫 번째 변별력 을 가리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상의 제한 조건입니다. 중간에 뜨죠. 그러나 혼란은 남아 있었다.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법, 근대 철학은 합의의 구속력과 관련되어 있고 물가 상승은 소송의 역할 변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큰 맥락은 다 파악하신 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읽는 과정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옆에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개념, 변화, 비교, 평가에 각각 어느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그때그때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중요한 부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합의 내용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요. 소송에 관한 부분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변화의 구성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문단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일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글 읽는 방향을 제시하는 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이해가 뭔지 앞에 나와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합의 내용에 구속된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단 넘어갈게요.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1문단에서 바로 여러분 비교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1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소송의 역할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다. 전자를 위한 수단, 뭐죠? 손해 구제를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친절한 비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비교 뽑아낼 수 있나요? 뭐랑 뭐가 비교되고 있죠? 선언적인 전제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이라는 두 단어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글 읽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장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단계는 뭐냐면요. 이 내용 중에서 핵심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핵심이 뭔지 아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글 읽는 뭐 기본적인 능력도 그렇지만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으로 좀 가시는 거예요. 선험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의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대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단 정리하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비교되고 있구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송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교되고 있구나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해구제와 이행강제가 대응되고 있다는 거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소송의 역할은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선언적 전제 그리고 현실적인 무릎 이 두 부분을 대응시켜 주시면 됩니다. 3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유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 일종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변화로 정리를 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글을 읽으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합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1문단에서 읽었던 합의 내용에 관한 부분, 합의의 구속력, 그리고 소송의 역할, 이 분할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문단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방금 읽었던 마지막 문장 뭐라고 했어요? 경제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이행강제로 바꾼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은요, 소송의 역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 마지막 문장 결론이니까 줄 쳐주시고요. 여기서도 한정 짓고 있죠. 이 문장은 그냥 결론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문단에서 이미 두 가지로 분할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소송에 해당되는 요소다라고 한정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3문단 보시면요. 일단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영국의 물가 상승도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장 경제지표의 변화 시점이 영국 판사들의 견해가 바뀐 시점과 일치한다. 이것도 변화로 정리를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소송 역할에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 구속력에 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4문단 첫 문장은요.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만자가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일단 여러분 뭐뭐만으로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요.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 만과 대응되는 요소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모든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일단 다운표 들어가면 여러분 무조건 개념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줄 쳐야 되는 겁니다. 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 이행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은 이러한에 여러분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러한 이런 표현 나오면요. 이러한이 뭔지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뭡니까 여러분? 결국 기억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억을 바꿨으면 뭐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형식법적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교회가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러한 체크해 주시고요. 실질법적 사고방식 개념입니다. 줄 쳐주시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실질법적 사고방식과 앞에 나와있던 문장 뭐였죠? 형식법적 사고방식 양자가 비교되고 있구나. 대응구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는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여기까지 봤을 때 니은을 여러분들은요 실질법적 사고방식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 이후 합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이것도 비교에 해당되는 거죠. 즉 여러분 다시 말해 곧 이라는 표현 나오면요 그 부분도 주목을 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있구나요. 혹은요 어려운 부분을 다시 풀어 쓰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쳐야 되는 거죠.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문단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날의 인식과 이제 같아진 겁니다. 4문단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 문장 경제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체크 들어가는 거고요. 만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법적 사고방식과 여러분들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그래서 각각 형식법적 사고방식 실질법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즉 이하 줄쳐주시고 이제 오늘날 것 같아졌구나. 변화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내용상 변화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5문단 볼까요?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긴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줄쳐주시는 겁니다. 변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 제가 아까 흐름상 서술상 제한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200년 동안 계속 더 변화했다는 내용이고요.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한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 부분에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합의의 이행 강제에 관한 이유예요. 물가 상승은 역시 소송의 역할과만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떤 주목인지 뒤에 나오죠. 19세기 법률가들은 합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앞서 교회 와 같은 역할을 한 인간의 자율성, 근대 철학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5문단 정리하면요. 첫 번째에서 16세기 후반부터 200년간 더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부분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각각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물가 상승은 계속 같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인간 중심적 근대 철학이 앞서 나와 있던 교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체 제시문의 정리는 끝나는 겁니다. 자, 워크북 오늘은 잠깐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핵심 독해기술 서술상의 제한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다 써드리지는 않아요. 수업 중간에 여러분들이 해온 게 맞는지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다 문제는 아니죠. 1번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다시 읽어라 라는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번에서는 여러분 선언적 전제, 현실적인 물음 이 두 부분을 대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3번에서는요. 소송의 역할은 손해배상에서 이행강제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이었다.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억을 대신할 수 쓸 수 있는 말은 뭐였죠? 형식법적 사고방식. 이유는요.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구속력에 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 합의 구속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해한 건요. 합의 구속력과 소송 역할을 분할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계기는요. 16세기 교회법 그리고 19세기 인간 중심적 근대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변화 위주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변화 이전은요, 로마, 그리고 중세 영국의 판사 시절이고요. 변화 이후는요, 16세기 이후, 그리고 19세기 근대 철학이 들어서였습니다. 과거에는요, 형식법적 사고방식이 중요했고요. 바뀐 내용에서는요,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었다. 소송의 역할은 손해배상에서 이행강제로 바뀌었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1번 보시면요, 로마 시대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했다. 로마 시대 변화 이전이죠. 변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단 8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맞는 내용입니다. 중세 영국의 판사들입니다. 이건요, 변화 이전이 되는 거죠. 자, 관련 부분은요, 이 문단, 방금 읽었던 이 문단의 3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이행 강제는 구분되었으며 소송은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요,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16세기 후반 시기적으로는요, 서술상의 제한 조건이 있던 부분이었죠. 그러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5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4번 보시면요, 중세 윤리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 여러분, 그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자주 되는 표현 중 하나가 이 윤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요, 4문단 한번 볼까요? 4문단 중간 정도 6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여기 나와 있는 양심의 법정이라는 부분에 패러프레이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요, 19세기 법률가들은 근대 철학이 합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19세기 법률가들은 가장 마지막 변화의 근거가 되는 거죠. 5문단 6번째 줄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3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보시면요, 위글의 문맥에 따를 때 기억, 니은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여러분 말이 되어 있지만은 뭐라고 바꿔 쓰죠? 형식법적 사고방식입니다. 형식이 기준이다. 니은은요, 실질법적 사고방식이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형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번 보시면요, 기억은 합의 내용에 따라 그것이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바로 정답이 나와 있죠. 기억은 형식법적 사고방식입니다. 내용 이전에 형식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요. 2번 보시면요, 기억은 합의 불이행만으로는 속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법적 사고방식은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구속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죠. 3번 보시면요, 니은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이다. 니은은요, 실질법적 사고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9세기는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시면요, 니은은 합의 형식에 따라 그것이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4문단 가장 하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형식은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기억, 형식법적 사고방식과 니은,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기억은요, 형식, 니은은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요, 1번이 되는 거죠. 7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변화 혹은 평가 위주의 구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 위주의 구성에서는요,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평가 위주의 구성에서는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논증 방식을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변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여러분, 제도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변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은이는요,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합의의 구속력을 바꾼 것은 더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법과 근대 철학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는 구속력을 바꾼 이 두 가지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2번 보시면요,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중심 개념이 뭐죠? 그럼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그런 걸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합의의 구속력이 중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3번 보시면요. 합의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의 분석을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문제점과 해결 방식, 평가 위주의 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합의의 구속력의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4번 보시면요. 중심 개념, 즉 합의 구속력에 대한 오늘날의 통념적 이해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5번 보시면요. 과거의 사례에서 전범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범 혹은 사례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변화 위주 구성은 여러분 이 정도 난이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복잡하게 나올 경우가 작년에 나왔던 조선의 수령제도 변화처럼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핵심만 간결하게 왜 변화했는지만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큰 맥락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변화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사실상요. 자,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개념 문제의 세 가지 유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정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시문 전체가 그냥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학 문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과학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여러분 개념이란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전 수업에서 좀 지켜봐도 이게 개념인가 줄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줄을 쳐야 되느냐? 일단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줄 쳐야 되는 부분은 제시문의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상위선은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으로 우리들이 일상적 목적이나 욕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상위선이 개념 정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줄치는 것은 다들 쳐요. 두 번째 나온 거 보면요. 여러분 개념 설명이 나오는 고유명사는 줄을 쳐야 됩니다. 아무 고유명사나 줄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나올 경우는 반드시 쳐야죠. 수정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해가지고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의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론 나와 있어요. 이론은 그냥 무조건 다 줄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파충류 기원설이 뭔지 사실상 그 기원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사람 이름 줄 쳐야 됩니다. 일단은 다 치세요. 여러분들 판단이 안 서면요. 다 치시고 그 사람이 했던 핵심 의미가 뭔지를 좀 뽑아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핵심 의미를 뽑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여러분 루소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국가에서 특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계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 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루소 줄쳐야 되는 거고요. 특수 의지, 일반 의지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소 했던 말은 결국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의지.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글을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루소는 일반 의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 중요한 거 뽑아내고 그것만 가져가는 작업이요. 그러나 그거 잘하면요. 글을 좀 간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제시문 같은 경우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세포 분열 과정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문단에 보면은 이 글에 있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속세포 덩어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요 2문단 들어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8세포 상실 배아는 세포의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로 16세포 상실 배아가 되는데 보존 분열은 분열 후 두 세포의 성질이 같은 경우이며 분화 분열은 분열 후 두 세포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8세포 상실 배아의 일부 세포는 보존 분열로 16세포 상실 배아의 표층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되고 나머지 세포는 분화 분열로 16세포 상실 배아의 표층의 한계, 내부의 한계로 갈라져서 분포함으로써 16세포 상실 배아는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구분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띠게 된다. 한편 이 두 갈래의 세포 분열은 16세포 상실배아에서도 일어나서 32세포 상실배아가 형성된다. 32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들은 이후 초기 배반포의 영양 외배엽 세포들로 분화되고 내부 세포들은 속세포 덩어리 세포들로 분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일단 연습하실 때는 순서를 잡아주는 흐름을 하고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다 순서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 이걸로 읽을 때는 구조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렵죠? 이렇게 읽어도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울 거예요. 복잡할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이라는 두 개념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줄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이 뭐지?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해보실 겁니다. 보존 분열 개념적이 나오고요. 분화 분열 개념적이 나와요. 따라서 보존 분열은 분열 후 두 세포의 성질이 같고 분화 분열은 분열에도 두 세포의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하에서 또 비교되고 있어요. 이 양자를 보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1문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두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을 보면은 밑에서 표층 세포에서 표층이 한 개, 그리고 내부에 한 개로 갈라져서 분포한다. 혹은 표층에만 분포한다. 이런 식으로 또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속세포 덩어리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으면요. 제시문에서 이 문단에서 속세포 덩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가장 하단이에요. 일단 글을 읽을 목적을 제시를 해주면은 그 단어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속세포 덩어리 나왔어요. 그리고 속세포 덩어리는 무엇이 형성된다? 내부세포가 속세포 나머리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부세포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찾아보시면요. 앞에 나와 있죠. 분화 분열로는 여러분 내부세포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분화 분열을 통해서 표층세포와 내부세포로 구분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분화 분열과 보존 분열을 각각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존 분열은 여러분 내부세포를 형성하지 못해요. 표층세포만 2개 형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분화 분열은 표층세포 1개, 내부세포 1개가 여러분들 형성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읽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개념은 뭐냐면요. 내부세포는 보존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보존 분열은 내부세포를 만든다. 거꾸로 비교하면요. 분화 분열은 내부세포를 만들지 못한다.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이걸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문에서 주는 글 읽는 목적에 맞춰서 글을 읽어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비교하면서도 비교 내용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해서 뭘 끌어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요. 이 문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보시면요. 딱 이거 나와 있어요. 문제로는요. 보존 분화 저도 헷갈리네요. 보존 분열을 통해서 내부 세포가 만들어지는구나. 요걸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통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관련 제시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총 개념에는 3가지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읽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유사성 기반 접근은 새로운 대상의 범주 판단이 기억에 저장된 심적 표상과 그 대상과의 지각적 유사성에 근거한다고 가정한다. 유사성 기반 접근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여러분들 줄 딱 치시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유사성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닮았다는 표현이 되고 무엇과 닮았는지가 여러분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뭘 닮았지? 핵심어는요. 지각적 유사성. 눈에 보이기로 닮았구나. 따라서 유사성 기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적 유사성이구나.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가지고 가시면요. 28번 문제가 틀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 맛, 색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28번 보기 3번 보시면요. 사람이 취미로 키울 수 있다. 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원형 모형, 즉 유사성 기반 접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범주 판단 문제를 2개 다 틀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2문제 나왔었는데.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거기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또 2번째 살펴봤던 제시문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학 지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철학 아니라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비고츠키 이론이라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학 제시문 들어가기 전에 개념 간의 상호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분들한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좋았던 지문입니다. 조만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의 역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들레즈의 칸트에 대한 비판 같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지문에 나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메커니즘은요. 순서 파악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순서 파악 중에서도 순서를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비교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것들이 대부분
메커니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커니즘 읽을 때는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순서 파악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순서 파악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요, 이런 메커니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읽느냐, 비교, 매개 찾는 연습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메커니즘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커니즘 간 상호 비교를 통한 일종의 작동 기제 파악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연령 냉장고라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죠. 일반 냉장고와 자기 냉장고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문제가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음악의 요소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요, 대응 구조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워크북도 같이 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대응구조 파악하는 거고요. 대응구조 파악하는 데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구조, 즉 비교 문제 파악하실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눈에 안 띄게 비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3문단과 6문단이 일단 비교가 되고 있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문단에서는요, 여러분들 선법음악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6문단에서는요, 조성음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워크북에 나와 있는 3문단, 6문단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눈에 띄는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요, 3문단 첫 번째를 보면은 수직적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이 선법 음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6문단에 보면요, 수평적 선율보다 수직적 화음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법 음악은 수평적 선율, 조성 음악은 수직적 화음 중시, 수평과 수직이 대응되고 있는 개념이죠. 일단 그렇게 비교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문단 첫 번째 줄을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읽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이 표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뭐냐면요, 다른 부분에서 어딘가 대응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이양 대립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직적 음향보다는 이라는 부분에서 수직적 음향은 어디선가 비교되고 있구나, 이런 구조 나오면요, 그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수평적, 수직적이란 부분이 대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찾으셨을 겁니다. 3문에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조성음악에서는 어땠죠?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응구조 찾는 기본은 여러분 같은 단어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두 개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정보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3문에 보면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대응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요, 그러면 6문단에서는 그럼 독립성이 쇠퇴했다라는 건가? 여기서 가만히 쳐다보면요, 독립성 쇠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그냥 있는 경우에는 그냥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응구조를 염두에 두고 나면요,
어딘가 독립성 쇠퇴가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쳐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선율이 화음에 근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려울 때는 그 시험을 보면서 단어가 어렵게 나와요. 그럼 반대말을 생각해보는 것도 맞아요.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반대말은 뭐죠? 종속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종속적이라는 것은요,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얽매여 있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을 근거로 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선율이 독립성이 쇠퇴했다라는 표현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문제가 바로 나와 있어요. 결국 조성음악은 선율이 독립성이 쇠퇴되었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 보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대응 구조를 할 때요. 자, 그 외에도 이것만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개념들이 많아요. 음정이니 화음이니 선율이니 화성이니 평생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각각의 개념들의 정의를 끌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선율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개념 정의가 또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맥락 속에서 선율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믿어볼 테니까 제가 시간 드렸죠? 8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워크북 바로 풉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넉넉히 드릴게요.
이 제시문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렵게 좀 다가왔으면요. 개념이 많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은 수직적, 수평적 혹은 독립적 이런 용어들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좀 이미지화가 돼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파악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수평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직적보다는요. 자,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악에서 개별적인 하나하나는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일종의 문제점이죠. 저희는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평가로 정리하고 줄을 치게 됩니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주고 있죠. 문제점과 해결구조, 이것도 줄을 치는 겁니다. 이 해결구조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떠요. 뭐죠? 맥락이라는 표현이죠. 맥락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맥락이라는 표현을 읽어버리면요. 7문단 가서도 문장의 중요한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 화음, 선율,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1문단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문제점, 두 번째 문장 해결 방안,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개념들 각각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문단 넘어갈게요.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개념정이죠.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음정의 크기와 성질은 두 음이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음정의 크기 줄 쳐주시고요. 음정의 성질 각각 하나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줄 쳐주시고요. 그에 따라 음정은 3가지 곧 완전 음정, 불완전 음정, 그리고 불협화 음정으로 나뉜다. 개념이죠. 다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음정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가로 안에 포함되는 거 있죠. 1도, 8도, 5도, 4도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요소형 개념인데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여기서 한음의 중복인 완전 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일단 여러분 완전 1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는 겁니다. 완전 1도는 한음의 중복이다. 줄 쳐주셔야겠죠. 완전 4도 도파는 완전 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 음정은 협화 음정이긴 하나 완전 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관계 나와 있어요. 줄 쳐주시고요.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옆에다가 따로 그 순서를 그려보는 방식으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문단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을 좀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 음정의 개념 정의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정의 크기, 성질도 각각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완전 음정, 불완전 음정, 불협화 음정 각각의 개념 정의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관계 파악 필요하다 그랬죠. 다 줄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 완전 1도에 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죠. 보시면요. 완전 1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음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음에다가 하나의 중복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음정은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두 음 사이의 거리가 음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또 하나. 음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중복해 버렸어요. 이게 몇 도라고요? 이게 1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건 몇 도인가요? 이거는 7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개념정이 있죠. 뭐죠? 7도는 불협화 음정이다. 여기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그럼 몇 도죠? 3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뭐죠? 불완전 음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협화의 정도 여러분들 협화 음정하고 불협화 음정으로 나뉘고 협화 음정 내에는 완전 음정과 불완전 음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협화의 정도는 불협화 음정에서 완전 음정으로 갈 때 가장 커지고 그 중에서도 완전 1도가 가장 협화적이다. 이 관계파까지 해주셔야지 다음 부분을 읽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3문을 읽어볼게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여러분 개념정이 들어간 겁니다. 줄 쳐주시고요. 그 안에서 비교되고 있죠. 수직적 음향과 수평적 선율이 각각 비교되고 있습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2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다성부 짜임새라는 표현도 어렵고요. 대위적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요. 대위적 개념의 개념 정의 2개 이상의 선율이부터 줄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문장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선율들이 만들어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마지막 부분은요. 일종의 평가죠. 줄 쳐주시고요. 마지막 문장 가만 잘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다시 쓴 겁니다.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다.
이건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한다. 또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채적이었다는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문단 정리하면요. 선법음악 개념적이 하면서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는 비교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법음악의 개념적이 파악을 해주시고 대의적 개념이 뭔지 여러분들 거기다 줄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평가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서도 비교도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든 간에 줄은 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4문단까지 읽고 나서 이 선법음악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세의 선법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여기 봤을 때 여러분들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 완전 음정이겠네?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음정만을 협화 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 음정과 불협화 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 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변화고요. 변화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비교되고 있나요? 큰 맥락으로는 여러분들 문장 전체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 비교되고 있는 핵심 단어 뽑아내세요.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장식적이라는 표현과 뒤에 나와 있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요. 일단은 완전 음정 주가 되고 불협화, 불완전 음정은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교되는 거고요. 특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는 여러분들 줄쳐주는 문장이에요. 앞으로 모든 글에서요. 16세기 대입법의 음정규칙에서는 악보 가이예가 보여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이해에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계적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적 진행이 뭔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 음정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 3, 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4문단에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완전 음정 체크해 주시고요. 변화되고 있죠. 이 르네상스와 중세시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장식적과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잘 잡아주시고요. 특히 이하 줄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겠죠. 자, 앞에 그림 보시면요. 7도는 불협화 음정입니다. 그리고요. 6도는요. 여러분 불완전 음정이고요. 8도는요. 완전 음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진행이 바로 선법음악이 추구했던 안정적 그리고 단계적 진행이다. 따라서 단계적 진행에서 여러분 완전 음정으로 가는 진행이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수평적 선율을 중시한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 못하신 분들은요 좀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 음악이 떠올랐어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민미래도 미술솔 모르시나요? 그 인디언이 춤춘다 야호 야호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걸 제가 왜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음악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음이 있습니다.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앞에 있었던 아래 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음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행 과정을 가만 보면요. 일단 밑에 건 그래서 낮은 성부, 낮은 음을 노래하는 거고요. 위에 노란색은요, 높은 음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이요. 자, 이 관계 우리 아까 파악했었죠. 보면요, 7도에서 결국에는 3도를 거쳐서 1도로 가는 진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진행 과정 보면요, 결국에는요, 불협화 음정에서 불완전 음정을 거쳐서 1도라는 완전 음정으로 가는 진행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는요. 앞에 밑에 음은 낮은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성분은요 아예 다른 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2도에서 6도를 거쳐서 1도로 가는 진행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요 멜로디, 우리가 아까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한다 그랬죠. 이 수평적인 선율이 곧 멜로디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멜로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멜로디가 한 개, 그리고요, 위에 높은 성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선율과 선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음악. 이게 뭐죠? 바로 대위법을 사용하는 음악이 되는 겁니다. 대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선율이 두 개 이상 겹치는 음악을 대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허용이 되고 이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요. 바로 이 불협화 음정에서 완전 음정으로만 가는
이 진행 방식만 지키면은 이 음악도 괜찮고 이 음악도 괜찮다는 겁니다. 종속되지 않아요. 낮은 성부와 높은 성부는요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잠시 후에 살펴볼 화음에 맞춘 조성음악을 비교해 보면요 이 독립성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대입법이 뭔지 아시겠죠? 네, 2개 이상의 멜로디가 겹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5분 보시면요. 한편 불완전 음정 3도가 완전 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화음에 관한 개념에 관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줄쳐주시고요.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글이 전반적으로 비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읽을 때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 두 음이란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음정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두 음과 세 음, 여기도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을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 문장 여러분 줄쳐주시는 부분이죠. 왜냐?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절한 비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컨대라는 표현 때문에 사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판단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로는 여기에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요. 그러니까 줄쳐주시고요. 3화음에 관한 개념정이죠.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이 근음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 3도인지 단 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 3화음, 단 3화음으로 구별한다. 근음이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완전한 5도 도솔에 장 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장 3화음이며 단 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단 3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4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7화음이 개념적이죠?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자, 그래서 5문단도 여러분 정리하면요. 일단 화음 개념 정의하는데 줄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컨대에서도 결국 비교되고 있다는 거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정과 화음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화음의 개념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음 위에 쌓는 3도가 무엇인지 각각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화음의 개념 정의 해주시면요. 5문단은 끝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첫 문장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 음정 3도가 완전 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었다. 뭡니까? 여러분 결국 완전 5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완전 5도 그리면요. 이런 관계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3도가 그 사이에 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요. 음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화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파악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이게 3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근음 위에서 3도를 더 쌓는다 그랬죠. 1도, 2도, 3도 아까 우리 그 1도 화음이 뭔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음이 화음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이 되셨어야 돼요. 머리로.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한 음을 더 쌓는다. 그러면요 7화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각각 개념정의에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6문단 볼게요. 자, 조성음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 살펴봤던 3문단의 선법음악과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줄쳐주셔야겠죠.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에 자, 앞에 3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에 근거했어요? 대위적 개념에 근거였습니다. 그 다성부가 쇠퇴를 했어요. 대의적 개념은 다소 쇠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고 파악을 해주시는 거고요.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이게 문장 표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6문단도 조성음악의 개념 정의 해주시고요. 비교가 많은 부분입니다. 3문단과 각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성이라는 개념 놓쳤었네요. 이따 여러분들 질문에서 화성 개념 살펴보실 거지만은 일단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자,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죠. 아까처럼 음악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선법 음악과 달리 두 음을 한꺼번에 그 위에 쌓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장 밑에 있는 멜로디 하고 위에 쌓은 음들의 멜로디가요. 사실상 같아져 버려요. 리듬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근음에 따라서, 즉 가장 밑에 근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멜로디도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각각의 멜로디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 멜로디 알고 이 멜로디 알고 이 멜로디 알면요. 이게 어떤 화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 화음의 선율을 알면은 선율 속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질문 다음 마지막입니다. 조성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고 한다. 화성에 대한 개념정의죠. 줄 쳐주시고요. 화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곧 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줄 쳐주시고요.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맥락을 뜻한다. 1문단에서 맥락이라는 표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화성까지 넘어왔을 때 우리는요. 음들의 맥락,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악보 나가 보여주듯이 조성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도 맥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줄 쳐주시고요.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에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 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 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마지막 문장 줄 쳐주시고요. 이거 여러분 유사한 첨이 있죠. 선법 음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선법 음악은요. 어떻게 됐죠? 완전 음적으로 향하는 진행 방식을 띈다. 얘는요. 으뜸으로 향하는 진행 방식을 띈다. 무언가 둘 다 안정성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서의 안정성은요. 질문에서 여러분 개념정의가 제일 많아요. 화성의 개념정의 해주시고요. 맥락이라는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줄 좀 쳐주시면 되고요. 으뜸음, 딸림음, 버금 딸림음 그리고 주요 3화음 또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 딸림화음 각각 줄 쳐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한 음을 잡아요. 이게 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5도라 그랬습니다. 5도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 레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 5도 위는 소고요. 도시라솔 파 이건 파가 되는 겁니다. 낮은 음 자리에서는요 파라고 읽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레가 아니라 파까 요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가만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제시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게요. 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가장 가운데가 으뜸음, 도가 으뜸음이죠. 그리고요. 딸림음과 버금 딸림음이 나오고 각각 3도를 두 화음을 더 쌓아주는 겁니다. 두 음을요. 그렇게 되면요. 가운데 것이 바로 으뜸화음 그리고요. 각각 버금 딸림 화음과 딸림 화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뭐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서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하시는 점 볼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악보의 진행은 선법 음악의 특징에 부합하는가? 라고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네,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죠? 맨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됩니다. 6도로 끝나고 있죠? 6도는 여러분들 불완전 음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법음악은요 이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자, 문제 푸셨나요? 안 푸신 분들이 없으시면 바로 한번 볼게요. 위그레 외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요. 완전 음정 도솔은 완전 음정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1도 내의 문제가 되는, 아니 완전 음정 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단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한음의 중복인 완전 1도가 가장 협화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도는 1도죠. 따라서 도솔은 1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했다.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4문단 첫 번째 줄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완전 음정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불협화 음정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3번 2도, 3도, 1도의 진행이죠. 여러분들은 이 문단 개념 중에서 각각 찾아주시면요. 2도는 뭡니까? 불협화, 그리고요 3도는 불완정, 그리고 1도는 완전 음정이 되는 겁니다. 단계적 진행 맞습니다. 4번 보시면요.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은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 장삼화음, 단삼화음은 우리 아까 어디서 봤었죠? 화음이니까 일단 여러분 5문단 이하에서 찾아보시는 거고요. 단삼문 이야기는 5문단 6번째 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에 따라서 그 성격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 4번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요.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만으로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음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선율을 우리가 파악을 해요. 아까 뭐라 했죠? 그 선율 안에 화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율이 화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으면요. 우리는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재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요. 5번이 되는 겁니다. 22번 문제 보시면 선법음악에서 조성음악으로의 변화. 아까 제가 변화 설명을 안 드렸죠? 비교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결국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내부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는 선법음악이 발달했는데 이 선법음악이 두 번 바뀌는 거예요. 일단 선법음악에서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음정 바탕으로 하고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요. 일단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나뉘어요. 중세는요. 완전 음정을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불완전 음정을 적극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맥락이 한번 바뀌죠. 르네상스 이후로 보면서 선법음악에서 조성음악으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조성음악은요. 화음의 바탕을 두고 있고 수직적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 바탕으로 푸시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요.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 일단 여러분 선법음악은 뭐였습니까? 음정이고요. 조성음악은 화음이에요. 그런데 1번 보시면 둘 다 음정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라고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 음정으로 바뀐 것은 여러분 선법 음악 내부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보시면요. 대의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 독립성이 쇠퇴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일단 3문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선법음악에서는요. 독립성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나 6문단에서 뭐라 했죠? 선율은 이제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근음에 종속되기 때문에 독립성은 쇠퇴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3번 보시면요. 수직적 음양 강조에서 수평적 선율 중시로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6문단 첫 번째 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평적 선율보다 수직적 화음을 중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요.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아까 맥락이라는 표현 어디서 봤죠? 7문단에서 봤었죠. 7문단 찾아보시면요. 3도 관계 화음들이 근본적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5도 관계라고 7문단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선율이 결과이다라는 사고가 발달하면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6문단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은 선율의 결과가 아니라 선율이 화음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성이란 것은 화음의 맥락적 연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의 정답은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3번 보면요. 조건 나와 있죠. 선율은 도를 으뜸음으로 하고요. 한마디에 화음은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보면요. 일단 도가 으뜸음이면 여러분 딸림음은 뭐죠? 솔이 되는 겁니다. 버금 딸림음은요. 파가 되는 거죠. 따라서요. 으뜸화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 미, 솔이 되는 겁니다. 딸림화음은요. 솔, 시, 레가 되는 거고요. 버금 딸림화음은요. 파, 라, 도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도, 미, 솔, 시, 레, 솔, 도, 파, 라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글에서는요. 화음은 근음을 바탕으로 쌓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근음을 놓쳐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자, 이거 바탕으로 그림 한번 볼까요? 일단 으뜸화음, 딸림, 버금 딸림화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 여러분 하나의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도와 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 솔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죠? 으뜸화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니은 보시면요. 파, 라, 도 다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버금 딸림 화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도 그리시고요. 그 위에다가 그 3도 위에 하나 더 쌓아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파라도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뭐죠? 7화음이라 그랬어요. 3도에다 하나 더 쌓은 것은요. 사실상 니은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버금 딸림 화음인데 버금 딸림 7화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레솔 파라도 있죠. 여기서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딸림 화음에서 지금 솔하고 파가 잠시만요. 솔레 솔하고 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파라고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시가 아니에요. 파죠. 자,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리시면요. 이런 화음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레, 미, 파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쌓으면요. 사실상 이게 딸림 7화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뭐죠? 도, 미, 솔만 들어가 있죠. 이건 간단하죠. 뭐죠? 1도 화음이 되는 거죠. 이거 바탕으로 문제 보시면요. 1번 보시면 기역의 화음에는 미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화음 뭐죠? 으뜸 화음입니다. 도, 미, 솔, 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니은 보시면요. 버금 딸림 7화음이라고 파악을 했었죠. 디귿 보시면요. 딸림 7화음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예, 첫 번째 마디 보시면요. 으뜸화음이고요. 마지막 마디 보시면요. 으뜸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요.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이다. 근음의 개념적인 명확히 하셔야겠죠. 으뜸화음의 근음은 여러분 도가 되는 거고요. 딸림은 솔, 그리고 버금 딸림은 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 으뜸화음에서 이미 시작을 솔로 해버리고 있어요. 근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음으로 시작하려면 도로 시작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 틀린 것은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음악의 요소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여러분 끝나고 반드시 묻고 가세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